이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 일시대책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해관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하다. 추가적인 난이 나와줘야 된다. 기축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파트 쪽 위주로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소위 정비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개발을 하는 것들입니다. 개발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0년대에 지어진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저층 주거지라고 했었죠. 저층 아파트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용적률이 굉장히 낮았었던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낮고 향후에 나중에 받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용적률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에 받을 용적률 자체는 높잖아요. 이제 딱히 얘가 더 높다기보다는 이 용적률과 이 용적률의 격차가 갭이 크게 되면은 이 과정 속에서 사업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 나오게 되니까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 80년대에 지어졌었던 이런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내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흠집 주고 새 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돈을 오히려 돌려받거나 혹은 약간 일부만 돈을 내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었던 그런 게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층 아파트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중층만 남아버린 겁니다. 이 중층 아파트가 이제 고층화되면서 용적률이 기존에는 100%, 120%, 130%에 내렸지만 지금은 200% 내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용적률을 300%가 법정 용적률 최고치고 3종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 조례상으로 25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의무 임대 비율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300% 다 받기도 힘들고 기존의 땅에 대비했을 때는 보통 270에서 이 정도 선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200에서 270%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분양 수익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면은 사실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일반 분양 수익이 적다라는 것은 이 조합원들, 기존의 조합원들의 뭐가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예, 그전에는 전혀 내지 않거나 조금밖에 내지 않았었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진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뭐라 그랬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다?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졌다,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죠, 비용. 예, 공사비든 인건비든 이런 비용에 대한 원가 부분이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고착화되고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비라는 부분들이 내려가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품 같은 거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밀가루 가격 올랐어요 해서 빵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밀가루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고 빵 가격이 내려가나요? 잘 안 내려가죠. 우리 인건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동결될 수 있을지언정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 이듬해 다시 내려가진 않잖아요. 회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보통 이러한 원자재 같은 것도 수급상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점점 상승하는 패턴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올라간 금액은 뭐 그게 담합이 됐건 아니면 어떤 시장 상황이 됐건 구조적이 됐건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했던 것이 이제는 최하 800에서요. 많은 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이미 생겨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사실상 9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33평 아파트를 중심평균을 놨을 때 이 33평 아파트를 900만 원으로 계산하잖아요. 정확하게는 33평 아파트는 여러분들의 그 공급 면적인 거고 우리가 사실은 계약할 때는 계약 면적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노인정도 있어야 되고 PTT 시설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부담하게 되면은 사실상 33평이 아니라 거의 한 55평에서 60평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55평 정도로 봐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적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빵빵하게 되니까 더 넓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55평만 보더라도 900만 원만 적어도 5945, 5945 약 5억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33평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그럼 봐보세요. 일반 분양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예전에 3억이었으면 됐지만 지금은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5억도 사실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거고 사실 더 들어갑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공사비만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이 공사비에는 철거비까지만 포함된 거고 여기에 뭐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금융비용도 있고 여러분들 현금 청산되면 현금 청산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 보통 이 공사비의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가요. 이건 사업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케바케인데 2분의 1 정도 잡게 되면은 이게 2억 5천이 또 들어가죠. 그럼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아파트한테 짓는데. 순수 공사비만 5억이고 기타 비용 2억 5천 해가지고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7억 5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익이 적어졌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조합원들한테 한 2억씩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대충. 그러면 7억 5천 원가에서 2억 정도 빼주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분담금 자체가 5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기존 주택이 있고 내가 플러스 한 5억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전에 10억이었다. 근데 5억 부담했으면 최소 15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재건축을 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의 한 6, 7억 정도 이상의 공사비를 분담하게 되면서 그 금액만큼 상향돼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를 형성할 지역이 몇 군데나 있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좀 냉정하게 표현해서 지방에 있는 완전 핵심 지역 말고는 읍면 지역에 있는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공사비를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니, 기존 아파트 보니까 그 동네 보니까 2억이고요. 새 아파트는 그래도 4억이에요. 근데 2억에서 분담금 5억은 내야 되는데 새 아파트 대봤자 4억이라면 이거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못하죠. 왜냐하면 공사비조차 받아낼 수 없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고가 밀집지, 그러니까 그 고가 지역들, 인지도가 높은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강남인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들고 나중에 5억 들어도 완성되면 35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해 안 해요. 그리고 이 정도 낼 정도 돈도 있고. 근데 다른 데서는 이 돈 낼 돈도 없지만 내봤자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비구역 상에서도 우리가 소위 계속 얘기하는 양극화가 더더욱이나 뚜렷해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좋은 지역으로만 살아남게 된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기존의 아파트 있잖아요. 기존의 아파트가 됐던 뭐 빌라가 됐던 마찬가지긴 한데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것들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것들 한 5년 차 이내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준신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5년 차에서 한 10년 차, 12년 차 정도 이런 것들을 구입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신축 아파트, 새로 지어질 아파트들이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들은 가격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양가 계속 오른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준신축급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신축의 물건이 더 이상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특수한 몇 분 좋은 지역 외에는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신축이 매년 들어왔는데 이제 못 들어온다니까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땐 위치만 잘 잡게 되면은 지금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십 대책에서는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죠.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이제 뭐 패스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전진단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이 설립해서 조합 설립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이 단계를 요걸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죠. 이렇게. 예, 안전진단 진행하면서 정비구역 빨리빨리 공청회 하고 그러면서 추진도 설립해라.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단계가 많이 줄어들어서 속도를 낼 수 있게는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사실상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역은 등 떠밀고 해라 하더라도 내가 손해볼 거 뻔한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지역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확연하게 갈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적인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판단하시고 이 정비구역 지정에서도 뭐 좋은 지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잘 해드리고 또 지역 분석에 대한 영상도 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선이었습니다.